기록에 남지 않은 약속. 조선 후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의 한 양반가에서 늙은 사대부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던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손자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묵은 비녀 하나, 그리고 누런 종이에 적힌 짧은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손자는 손을 떨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이 이야기는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전해 내려왔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도 은밀하고 너무도 슬픈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도 죄도 아니었던 약속. 다만 평생 말할 수 없었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이 잃어야 했던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사책에 남은 것도 있고 야사로만 전해지는 것도 있었죠. 그 중에는 진실이 오해받은 채로 묻혀버린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양반가의 젊은 사대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의원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을 나누게 됩니다. 그 약속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오해를 풀 수 없었습니다. 아니, 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더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서로를 잊은 듯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약속만은 죽는 날까지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늙은 관리의 회고록에서, 어느 의원의 손으로 쓴 일기에서, 그리고 마침내 그 늙은 사대부가 남긴 편지에서 말입니다. 그 밤은 죄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평생 말하지 못한 약속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막평범했던 삶과 인연의 시작. 숙종 말년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양 북촌의 작은 골목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유는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사대부로 성균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얼마 전 한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양반가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정윤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어린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집안을 돌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죠. 그런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오한과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동네 약방에서 약을 지어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정유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한양에서 제일 솜씨 좋다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원의 이름은 박재영이었습니다. 중인 출신으로 침과 약에 능한 분이었습니다. 정윤이 찾아갔을 때 의원은 마침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안내를 해준 것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치마 저고리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소생은 이정윤이라 하옵니다. 어머니께서 병환이 심하셔서 급히 찾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곧 나오실 겁니다.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여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유는 그때만 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의원의 집안 사람이겠거니 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재영 의원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염이 희끗희끗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증상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유는 어머니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직접 진맥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 풍안에 속한 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재영 의원이 정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낮에 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 소아입니다. 의술을 배우고 있어서 데리고 다닙니다. 의원의 딸이었던 겁니다. 박소아는 아버지를 도와 약을 준비하고 어머니의 맥을 짚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랫동안 의술을 배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을 드시면 곧 나으실 겁니다. 소아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박재영 의원과 소아는 일주일에 2~3번씩 정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정윤은 소아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의원의 딸과 환자의 아들이라는 관계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느 날 소아가 말했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의 처방이 좋으셨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어머니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박재영 의원은 이제 방문 진료를 그만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윤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의원의 본분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두 집안의 인연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정윤은 성균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공부를 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어의를 새로 뽑으려는 계획이 있었고 박재영 의원이 그 후보 중 한 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재영이라면 솜씨가 뛰어난 의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인 출신이라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중인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양반들의 텃세가 심했기 때문이었죠. 정윤은 박재영 의원이 어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를 치료해준 은혜도 있었고 그분의 실력을 직접 본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조정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윤은 여전히 성균관에 다니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박재영 의원과 소아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시전거리에서 소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약재를 사러 온 참이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낭자? 정윤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아, 이 도련님. 소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덕분에 아주 건강하십니다. 선생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께서 요즘 일이 많으셔서 바쁘십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소아가 자리를 뜨려 할 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정윤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보따리가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은혜를 갚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작은 일이라도 해야죠. 정유는 고집스럽게 보따리를 들어주었습니다. 소아는 사양했지만 결국 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 시장 이야기 같은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박재영 의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소아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아닙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정윤이 보따리를 내려놓으려 할 때 안에서 박재영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이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머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덕분에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거 참 다행입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정유는 사양했지만 박재영 의원의 고집에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정유는 박재영 의원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원은 의술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조정의 당파 싸움, 백성들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료하고 싶습니다. 의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유는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유는 가끔 박재영 의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의원과의 대화가 좋아서였습니다. 소아와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짧은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정윤에게는 정혼한 상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정해주신 혼처였습니다. 내년 봄에 혼례를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소아에게도 혼담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중인 집안의 선비와 혼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그리고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해 가을 한양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 앓는 정도였지만 점점 번져갔습니다. 박재영 의원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소아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정유는 걱정이 되어 의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제 몸은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의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아 낭자도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아이는 강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의원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정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약재를 구하러 다니고 환자들을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양반가의 자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정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유는 약재를 구하러 멀리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소아였습니다. 방랑자. 정윤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소아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얼굴에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정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아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정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막 경계를 넘지 않은 관계.
정윤이 소아를 업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박 의원의 따님께서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모셔왔습니다. 어머나, 어서 안으로 모셔라. 어머니는 즉시 안채를 내주었습니다. 정윤은 조심스럽게 소아를 방에 눕혔습니다. 내가 박 의원께 급히 정가를 보내야겠구나.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면 안 된다. 하인을 보내겠다.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밤에 양반과 남자가 다른 집을 찾아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인이 박재영 의원에게 정가를 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집에 없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급한 환자를 보러 간 참이었고 돌아오려면 최소 이틀은 걸릴 것 같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정윤의 어머니는 난감했습니다. 소아의 열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을 불러야 할까 고민했지만 밤늦은 시각이었고 역병이 도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는 의원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박낭자가 평소 하시던 방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열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찬물에 천을 적셔 이마에 올려놓고 약재를 달여서 조금씩 먹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보자꾸나. 하지만 너는 방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아마. 예, 어머니. 그날 밤 정윤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소아를 간호했습니다. 정윤은 밖에서 약을 다리고 찬물을 길어오는 일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아의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윤을 불렀습니다. 정윤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박낭자의 숨결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정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원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소아의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방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침내 박재영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가를 받고 밤새 말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소아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안으로 드십시오. 정윤이 안내했습니다. 박재영 의원은 급히 딸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병입니다. 그것도 심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잘 대처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정윤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박낭자께서 하시던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원은 즉시 침을 놓고 새로운 약을 조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딸 곁을 지켰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아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소아야 괜찮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 의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아는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도련님 댁이다. 내가 길에서 쓰러진 것을 도련님께서 구해주셨다. 소아는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폐를 끼쳤군요. 무슨 말씀을요? 박낭자께서 무사하신 것이 다행입니다. 정윤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소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소아는 정윤의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영 의원은 여전히 다른 환자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딸을 맡기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소아낭자가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정윤의 어머니는 소아를 친딸처럼 돌보았습니다. 누이 동생도 언니가 생긴 듯 좋아하며 소아를 보살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아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윤은 소아와 직접 마주치는 일을 피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윤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아가 마당을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많이 여위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박낭자,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정윤이 물었습니다. 덕분입니다. 모두 도련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시고 구해주신 것은 도련님이십니다. 소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예.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날 밤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실 때 주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하지만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었을 텐데요.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아는 정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마주쳐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늘 예의를 지켰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오래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윤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아들이 소아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선을 지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박재영 의원이 딸을 데리러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의원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소아도 정윤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님께서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소아낭자, 언제든 놀러 오십시오. 우리 딸아이가 언니를 많이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는 정윤에게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낭자께서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감사와 안도, 그리고 작은 아쉬움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아가 떠난 후 정윤의 집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역병이 거의 진정되어 갈 무렵 조정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파 싸움이 격화되면서 여러 관리들이 숙청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박재영 의원도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치료했던 환자 중 한 명이 역모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그 역모에 가담했다는 모함이 들어왔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재영 의원은 오직 환자를 치료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조금만 의심을 받아도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의원은 잡혀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 의원은 억울합니다.
하지만 정유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한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재영 의원을 구하기 위해 소아가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진료 기록을 가지고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까지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아를 도왔습니다. 정윤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좋아서 약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정윤, 내가 박 의원의 딸을 도와주마. 내가 그 집안에 은혜를 입었다고 했지? 그렇네. 정말 고맙네. 친구의 도움으로 소아는 관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의원도 결백이 밝혀져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의원은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고 명성도 떨어졌습니다. 정유는 안타까웠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정윤의 혼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혼례 준비로 바빴습니다. 어느 날 정윤은 우연히 시장에서 소아를 만났습니다. 방랑자, 도련님,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아버님께서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도련님께서도 곧 혼례를 올리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두 사람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소아가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방랑자, 예, 부디 건강하십시오. 도련님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정유는 돌아서는 소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상태에서 소아를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운명은 곧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길로 몰아넣을 것이었습니다. 산막 그 밤의 약속. 정윤의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윤은 그녀를 존중했지만 깊은 정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혼인이 부모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부부 사이의 정은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요. 한편 소아에게도 혼담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의 다른 의원 집안이었습니다. 박재영 의원은 딸의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해 딸만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해 겨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높은 관리 중 한 명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몰랐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윤의 장인어른도 그 소문에 연루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조정의 중견관리였습니다. 직접 영모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모를 계획한 사람과 친분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인어른이 급히 정윤을 불렀습니다. 사위, 내가 큰 화를 입게 되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일 아침 관리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네. 영모에 가담했다는 혐의일세. 정윤은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억울하십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미 늦었네. 누군가 나를 모함했고 증거까지 조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렇다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이미 판은 짜여 있네. 내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네. 장인어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위, 내게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내 딸만은 보호해주게. 내가 영모로 몰리면 가족들도 화를 입을 것이네. 장인어른,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날 밤 정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관리들이 와서 장인어른을 잡아갔습니다. 정유는 장인어른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직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한 선비였고 조정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고문을 받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는 박재영 의원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정유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식을 들은 정유는 급히 옥에 갇힌 장인어른을 면회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위, 미안하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네. 그들이 시키는 대로 박재영 의원의 이름을 댔네. 아니, 어찌 그러실 수가. 나도 인간이네. 고통을 견딜 수 없었네. 정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무고합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미 늦었네. 그들은 박 의원을 잡으러 갈 것이네. 제가 뭔가 해야 합니다. 사위, 조심하게. 자네까지 화를 입으면 안 되네. 정유는 급히 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박재영 의원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할 시간이라도 줘야 했습니다. 정유는 밤늦게 박재영 의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관리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도련님, 돌아보니 소아였습니다. 방랑자, 소아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압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도련님의 장인어른께서 아버님을 모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께서도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신 겁니다. 소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은 억울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압니다.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도련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방랑자,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저는 친척 집에 숨어 있습니다. 저도 곧 잡혀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게 갈 곳이 없습니다. 정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네, 저희 집이라면 안전할 겁니다. 아직 제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련님께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목숨이 중요합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소아는 망설였습니다. 빨리 결정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마침내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유는 소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소아가 영모 가담자의 가족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를 숨겨주는 것은 큰 위험이었습니다. 정윤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정윤아,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어머니, 박 의원은 저희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박 낭자는 무고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소아는 정윤 집의 사랑채 뒤편에 있는 작은 별채에 숨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재영 의원은 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의원을 처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원이 치료한 환자들이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진정서를 올린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양반도 있었고 중인도 있었고 심지어 천민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박재영 의원은 선한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일로 조정은 난처해졌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원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소아는 통곡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윤은 그녀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윤과 소아는 별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방랑자, 예, 저도 제 장인어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 이 세상의 잘못입니다. 소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방랑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을 따라 유배지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방랑자께서는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배지로 가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랑자께서 혼인을 하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다른 집안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의원의 딸로만 취급되지 않을 테니까요. 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와 혼인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도련님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윤과 소아는 긴장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인이 물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왔소. 문을 열어주시오. 정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랑자, 어서 숨으십시오. 소아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윤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관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재영의 딸 박소아를 찾고 있소. 이 집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정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확인해야겠소. 관리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은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락은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히 제보가 있었는데 잘못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박소아를 숨겨주다 적발되면 당신도 영모 가담죄로 처벌받을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정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아가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도련님,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도련님께 화가 미칩니다. 아직 안전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방랑자,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정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유배를 가겠습니다. 네, 제 장인어른도 영모에 연루되었습니다. 조만간 저도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방면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유배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랑자도 저와 함께 가십시오. 제 가족이라고 하면 됩니다. 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도련님께는 부인이 계십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련님, 방랑자,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예. 제가 박낭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낭자께서도 이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무슨 비밀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지켰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침묵하는 겁니다. 소아는 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도련님께서 오해를 받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오해는 오해일 뿐입니다. 도련님, 박낭자 약속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소아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아니 죄라고 부를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달이 없는 그 밤 침묵의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평생 지켜질 것이었습니다. 사막 소문과 오해, 새벽이 밝았습니다. 정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관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윤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정윤, 장인 이광석이 영모에 가담했소. 당신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겠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장인어른의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 일이요. 정윤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정윤이 영모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장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정윤은 변방으로 유배에 처한다. 유배형이었습니다. 정윤의 어머니와 아내는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날 밤 정윤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박소와 낭자를 제가 데리고 가려 합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것은 안 된다.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낭자를 여기 두면 잡혀갈 것입니다. 그래도 내 아내는 어떻게 하려느냐? 아내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배지에서 혼자 지내겠습니다. 다만 박낭자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저도 압니다. 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윤아, 내가 정말 그 아이와 아무 일도 없었느냐? 예, 어머니. 제 양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박낭자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겠다. 내 말을 믿마. 하지만 조심해라. 세상은 진실을 믿지 않는다. 예, 어머니. 다음 날 정유는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아도 함께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윤이 유배를 가면서 첩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정윤이 박소아와 정을 통했다더라. 그래서 유배를 가면서도 데리고 갔다더라. 부인을 두고 첩을 데리고 가다니 참 파렴치한 일이다. 소문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윤의 아내는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정윤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는 남편을 믿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배길에 오른 정윤과 소아는 멀고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유배지는 북쪽 변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추운 곳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기서 하룻밤 쉬어가겠습니다. 예. 음식을 좀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정유는 관아에 신고를 하고 작은 오두막을 배정받았습니다. 방랑자, 이곳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도련님은요? 저는 관아 근처에 있는 다른 곳에서 지내겠습니다. 하지만 방랑자, 우리는 같이 지낼 수 없습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따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두 사람 유배를 함께 왔다더라. 정을 통한 사이라고 하던데 밤마다 만난다던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정유는 참았습니다. 소아도 참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정유는 유배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소아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돕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조차 오해했습니다. 저 두 사람 싸웠나 보다. 그래도 밤에는 만날 거야.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나쁘게 해석했습니다. 정유는 견뎠습니다. 이것이 박소아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아도 견뎠습니다. 이것이 정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윤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윤아, 내 아내가 병이 들었다. 내 소식을 듣고 상심이 커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어서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구나. 정윤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배 중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아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서방님께서 돌아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소아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이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소아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박재영이 유배지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아는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의 유배지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는 소아의 슬픔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슬픔을 혼자 견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조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다시 격화되면서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복권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의 장인어른도 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윤도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드디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윤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복권도 되지 않았습니다. 방랑자, 저는 한양으로 돌아갑니다. 예. 방랑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왜입니까? 돌아가봐야 갈 곳이 없습니다. 정유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이제 그만 가십시오. 그리고 저를 잊으십시오. 소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정유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첩을 두고 온 이정윤이다. 부인을 버리고 첩과 살았다더라. 소문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정윤의 아내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윤이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께서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정윤은 알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유는 오해를 받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에도 떨어졌습니다. 집안의 체면도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박소아의 안전. 그녀는 유배지에 남아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정유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더라도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오막각자의 세월.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정유는 한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과거 시험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관직에 나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린아들이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진실을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 법이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윤의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윤아, 내가 잘못 키웠구나. 임종 직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내가 억울하게 살았구나. 아니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다. 내 말을 믿는다. 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정유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정윤도 늙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아들은 장성하여 관직에 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아버지의 오명을 씻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하지만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한편 소아는 변방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녀는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달려갔고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박낭자는 성녀 같은 분이야. 그렇지. 평생 혼자 살면서 남을 돕기만 하시니. 하지만 소아의 마음속에는 늘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빚진 마음, 정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 때문에 평생 오해를 받고 사셨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편지 한 통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소아도 늙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여행자가 마을에 왔습니다. 소아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양의 소식을 아십니까? 예,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이정윤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 그분이라면 압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까? 예. 평생 청렴하게 사셨지만 젊은 시절의 오명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는 집안이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소아는 혼자 울었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련님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소아는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것이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소아도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관리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박소아 낭자를 찾습니다. 제가 박소아입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관리는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발신인은 정윤의 아들이었습니다.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박소아 낭자께, 저는 이정윤의 아들 이성준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상자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것을 박소아에게 전해주어라. 그리고 말해주어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상자를 동봉합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전합니다. 소아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녀는 소아가 젊은 시절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윤이 그녀를 업었을 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소아 낭자,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을 것입니다. 평생 말하지 못한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낭자를 도운 것, 약속을 지킨 것 모두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를 오해했지만 괜찮습니다. 낭자께서 안전하게 사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낭자를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정윤 올림. 소아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소아는 비녀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윤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소아도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소아는 마을의 젊은 의원을 불렀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죽거든 제 이야기를 기록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실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정윤 도련님과의 진실을. 소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의원은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세상에 알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져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모두가 죽고 난 후에. 그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젊은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소아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곧 뵙겠습니다. 육막야사의 남은 기록. 소아가 세상을 떠난 후 젊은 의원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젊은 의원도 늙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무엇입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다. 진실의 기록이다. 왜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언젠가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기를 보고 알려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윤의 손자가 늙은 사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좋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항상 따뜻했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손자는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는 할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와 비녀, 그리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자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오해를 받으며 산 이유를, 박소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을, 손자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선의 야사를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손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남기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져야 합니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자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야사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학자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야사에 기록했습니다. 조선 후기 한 사대부와 한 여인이 있었다. 세상은 그들이 정을 통했다고 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평생을 오해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리의 이야기다.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다. 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옛 기록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야사를 연구하던 중 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이야기네요. 그는 더 조사했습니다. 정윤의 집안 기록도 찾았고 소아가 남긴 기록도 찾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들은 정말 결백했구나. 역사학자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정윤과 박소아, 오해받은 두 사람의 진실. 하지만 이 논문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한 작가가 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소설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야. 작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 진실이 무엇인지. 작가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들은 영웅이야. 평생 오해를 받으며 살다니. 사람들은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윤과 소아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지킨 약속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칭송도 명예회복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다만 그들의 이야기만이 남았습니다. 야사에 기록된 은밀한 약속의 이야기, 그리고 끝내 밝혀진 밤의 진실.
에필로그 끝내 밝혀진 밤의 진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정윤과 소아의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영원합니다. 그날 밤, 달이 없던 밤, 두 사람이 나눈 약속. 그것은 세상이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의리였습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정윤은 소아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버리면서, 자신의 가족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리고 평생 오해를 받으면서.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소아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은 결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윤은 임종 직전까지 소아의 비녀를 간직했습니다. 소아도 죽는 순간까지 정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절대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 그들의 고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과할 수도 칭송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억할 뿐입니다. 조선 후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은밀한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해받으면서도 침묵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들의 이야기는 야사에만 남았습니다. 공식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대가 바뀌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날 밤의 약속. 그것은 죄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리의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귀한 침묵의 밤이었습니다. 정윤과 소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고귀함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명이 아닌 침묵으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때로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혼자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조선 야사에만 남은 은밀한 약속. 끝내 밝혀진 밤의 진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